2026년 2월 28일 이란 테헤란의 하늘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파의 세계에서는 이미 끔찍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오전 9시 45분 지하 깊숙이 자리 잡은 이란의 최고위급 지휘 통제실,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핵심 수뇌부들은 긴급 안보회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미 미국의 작전명, 에픽, 퓨리, 그리고 이스라엘에 포효하는 사자 작전이 시작되어 200대가 넘는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을 향해 쇄도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상식적으로라면 이란의 수뇌부는 즉각 헬기를 타거나 더 깊은 비밀 벙커로 뿔뿔이 흩어져 대피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니, 조금의 불안감도 없이 꽤나 침착하게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신들의 머리 위, 테헤란의 하늘을 촘촘하게 덮고 있다고 맹신했던 최첨단 방공망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조 원을 들여 도입한 중국산 YLC-8B 레이더와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포대들이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을 족족 격추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무기 카탈로그에 적힌 대로라면 이 방패는 250km 밖에서 날아오는 스텔스기조차 정확하게 포착해내고 10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눈과 창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지휘 통제실의 거대한 모니터의 요격 성공을 알리는 반짝임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적을 깨고 하늘을 찢는 굉음과 함께 테헤란의 핵심 군사시설과 지휘부가 차례대로 불길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군 연합기가 퍼부은 정밀 타격 미사일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목표물에 내리꽂혔습니다. 놀랍게도 이란의 방공망은 단 한 발의 요격 미사일도 쏘아 올리지 못했습니다. 요격률 0%. 수조 원짜리 방패가 허공의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데는 채 몇 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끔찍한 맹신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쏟아지는 폭격 속에서 대피할 황금 같은 시간을 놓쳐버린 이란의 핵심 지도부는 그 자리에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너무 빠르거나 파괴력이 압도적이어서 방어막이 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절망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레이더와 미사일 포대들은 자신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미사일을 쏘고 빗맞힌 것이 아닙니다. 아예 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먹통이 된 채로 파괴되었습니다. 이 막강해 보이던 첨단 무기 시스템은 적의 화력에 제압당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눈을 뜨고도 다가오는 죽음을 보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피도 눈물도 없는 현대전의 가장 잔인한 민낯입니다. 국가 최고 지도자의 목숨조차 지키지 못한 이 참담한 실전 결과는 단순히 이란이라는 한 나라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믿기 힘든 괴멸 소식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 군사 강국들의 수뇌부로 타전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공 시스템을 수입해 자국의 하늘을 맡기고 있던 수많은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국의 하늘을 올려다 보아야만 했습니다. 카탈로그 상으로는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능가하며 세상의 모든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며 위용을 과시하던 그 거대한 무기체계가 어째서 실전에서는 고철 덩어리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일까요? 어떻게 종이 위에서 세상을 호령하며 강대국의 자존심을 세워주던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는 단 한 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이란의 하늘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그 방공망의 화려한 스펙, 이면에 숨겨져 있는 아주 깊고 어두운 거짓말의 기원을 추적해 보아야만 합니다.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 이란이 이 치명적인 방패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랜 기간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무기금수 조치에 묶여있던 이란은 낡고 노후화된 자국의 방공망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절실했습니다. 하늘이 뚫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유럽의 첨단 시스템은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게다가 국제적인 달러 결제망마저 철저하게 차단된 이란에게 허락된 선택지는 지구상에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구원자처럼 조용히 손을 내민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막대한 양의 원유가 필요했던 중국과 첨단 무기가 절실했던 이란의 이해관계는 서방의 감시를 피해 어두운 무기 거래 시장에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중국이 내민 방산 카탈로그는 그야말로 환상적이었습니다. YL-18B 레이더와 HQ-9B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의 조합은 서방의 그 어떤 무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 보였죠. 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중국 측이 자랑스럽게 내건 홍보 문구는 이란 수뇌부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무려 250km 밖에서 접근하는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동시에 100개가 넘는 표적을 추적하여 순식간에 격추할 수 있다는 놀라운 재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격은 미국산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서방의 기술력을 훌쩍 뛰어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 무기라는 화려한 포장은 제재에 갇힌 국가들에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이란은 막대한 양의 석유를 결제 대금으로 내어주며 이 매혹적인 약속을 통째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방산 전시회의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빛나던 그 숫자들은 철저하게 통제된 온실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무기 전시회에 적힌 탐지 거리와 요격률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레이더의 출력이 높고 미사일의 비행 속도가 빠르면 무조건 적을 이길 수 있다고 순진하게 믿는 것이죠. 그러나 현대전의 스펙이란 종종 기술적인 전문 용어로 교묘하게 포장된 한편의 공상과학 소설일 때가 많습니다. 사막의 맑은 하늘 아래서 아무런 방해 전파도 없는 깨끗하고 통제된 실험장에서는 그 중국산 레이더도 분명 250km 밖의 표적을 선명하게 잡아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와 먼지가 튀는 실제 전장은 다릅니다. 적들은 결코 친절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정직하게 날아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라울러 전자전기나 이스라엘의 최첨단 스텔스기들은 레이더 화면에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상대의 눈을 멀게 하는 강력한 교란 전파를 폭우처럼 쏟아붓습니다. 250km라는 위풍당당한 탐지거리는 적이 내뿜는 보이지 않는 전자파의 해일 속에서 단 1km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지독한 근시로 전락해버립니다. 카탈로그의 매끄러운 숫자들은 흙먼지가 날리고 전파가 교란되며 온갖 기만술이 난무하는 진짜 전쟁의 진흙탕을 전혀 계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란은 종이 위에 인쇄된 완벽한 숫자를 맹신했지만 실전은 그 숫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허망하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냉혹하게 증명했습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성능을 맹신한 대가는 국가 수뇌부의 증발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종이 위에서 화려하게 춤추던 100개의 표적, 동시 추적이라는 문구는 단 한 개의 진짜 표적도 찾지 못하고 까맣게 꺼져버린 모니터 화면 앞에서 영원한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욱 소름 돋는 진실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을 덮쳤던 그 무기력한 침묵은 결코 갑작스럽게 일어난 불운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주의 깊게 세상을 관찰하는 이들이라면 이 거대한 방패가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테헤란의 참혹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중국산 무기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리는 경고음이
무려 3번이나 강렬하게 울리고 있었으니까요. 테헤란의 하늘이 뚫리기 전 세계 지도자들의 책상 위에는 이미 불길한 보고서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경고음은 이란 공습으로부터 불과 몇 달 전인 2025년 5월 아시아의 화약고라 불리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국경에서 울렸습니다. 오랜 앙숙인 두 나라 사이에 무력 충돌이 벌어졌을 때 파키스탄은 굳은 믿음을 안고 중국에서 수입한 HQ-9B 지대공 미사일 포대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앙숙인 인도의 공군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전선의 방패였죠. 하지만 인도 전투기들이 영공을 가르며 날아들자 파키스탄 진영에서는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적기를 요격해야 할 미사일 포대가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파키스탄 군대는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예견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실전에서 표적을 추적하고 진짜로 작동했던 것은 중국산 최신 레이더가 아니라 창고에 박혀있던 낡은 미국산 레이더였기 때문입니다. 수조원의 돈을 들여 중국산 최신 방공망을 사놓고도 정작 전쟁이 터지자 자신들의 목숨을 맡길 수 없었던 파키스탄 군부의 기막힌 총극이었습니다. 값비싼 방패를 들고도 눈을 감고 싸워야 했던 파키스탄의 굴욕은 중국산 무기 시스템의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고음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6년 1월 남미 대륙의 베네수엘라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란 공습이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의 일이었죠. 베네수엘라 군은 미국의 공중 위협에 맞서기 위해 중국이 스텔스 잡는 귀신이라며 호언장담했던 JY-27의 이 레이더를 야심차게 가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 해군의 전자전기인 그라울러가 인근 상공에 나타나 단 한 차례의 강력한 전자 방해 전파를 뿜어내자 베네수엘라군의 레이더 화면은 그 즉시 까맣게 꺼져버렸습니다. 전원을 뽑아버린 텔레비전처럼 말이죠. 수십억 원짜리 첨단 레이더가 미군의 보이지 않는 전파 공격 한 번에 완전한 먹통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의 파키스탄, 남미의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동의 이란까지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세계의 완전히 다른 대륙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패턴의 참사가 연달아 벌어졌습니다. 적의 전파 교란에 맥없이 시력을 잃고 버튼조차 누르지 못한 채 허망하게 뚫려버리는 끔찍한 패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묘한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기들을 수입한 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이나 장군들이 과연 이 결함을 전혀 몰랐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들도 평시 훈련 과정에서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카탈로그 스펙과 현실 사이에 거대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냉혹한 세계에서 강대국인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조 원짜리 전략 무기에 전면적인 환불이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결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오직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불량품인 줄 아는 방패를 최전선에 세워두고 제발 진짜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기를 속으로 기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살기 위해 사들인 무기가 오히려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고 숨통을 조이는 족쇄가 되어버린 기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목격한 이 연속된 붕괴는 결코 우연이거나 단순한 부품 조립의 불량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의 대륙에서 서로 다른 적을 상대로 똑같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은 이 무기들을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두뇌에 심각한 오류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볼트를 다시 조이고 낡은 전선을 교체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단순한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무기들을 탄생시킨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 설계자들의 군사적 유전자 자체에 지독한 질병이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원인은 바로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이고도 극복하기 힘든 절대적인 경험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세계의 대륙에서 연이어 발생한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군사학의 가장 냉혹한 진리 하나를 마주해야 합니다. 바로 현대전의 첨단 무기 체계는 번듯한 실험실에 앉아있는 천재들이 엮어낸 수학 공식이나 프로그래밍 코드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방위 산업이 치명적으로 앓고 있는 이 깊은 병의 이름은 바로 실전 경험의 지독한 빈혈입니다.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사를 살펴보면 중국군이 마지막으로 대규모 정규전을 치른 것은 무려 47년 전인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전쟁은 소총과 포탄이 오가는 재래식 보병전이었을 뿐 전파와 코드가 충돌하는 현대적인 전자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중국이 야심차게 개발한 첨단 무기들은 진짜 적의 악의적인 공격을 받으며 목숨을 걸고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그들이 중동의 하늘에서 상대해야만 했던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무기 생태계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그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막의 끔찍한 모래 폭풍 속에서, 험준한 산악지대의 매복 속에서, 그리고 쉴 새 없이 벌어지는 국지전의 한복판에서 매일같이 피와 불꽃으로 담금질을 당해왔습니다. 서방의 전투기가 단 한 번 출격하거나 요격 미사일이 하늘을 가를 때마다 그 모든 궤적과 교전의 결과들은 방대한 정보망을 통해 고스란히 데이터로 축적됩니다. 적군이 생존을 위해 어떤 기발한 주파수로 방해 전파를 쏘아내는지, 스텔스 전투기가 어느 각도로 비행할 때 가장 레이더를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지, 심지어 극심한 온도 변화와 흙먼지 속에서 정밀 센서가 어떻게 오작동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실전의 기록들입니다. 방위산업체의 엔지니어들은 이 피 묻은 생생한 오답 노트들을 매일같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우겨 넣으며 무기의 두뇌를 무섭게 진화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처절한 실전이라는 생태계에서 완벽하게 격리된 채 성장한 중국의 장군들과 무기 설계자들에게는 그러한 오답 노트가 존재할 리 만무합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통제된 고비 사막의 광활한 훈련장에서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아군의 표적을 정확하게 명중시키고는 서로를 향해 자축의 박수를 쳐왔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로 수천만 번의 모의 교전을 돌리며 요격률 100%라는 숫자를 확인하고 안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 할지라도 살기 위해 짐승처럼 발버둥치는 적의 변칙적인 전술이나 1초에 수천 번씩 주파수를 바꾸며 파고드는 현대 전자전의 끔찍한 혼돈을 완벽하게 계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무균실에서만 곱게 자란 온실 속의 화초가 거친 야생의 폭풍우를 만나면 단번에 꺾여버리는 것과 정확히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첨단 무기의 가치에 관한 거대한 인식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발백중의 요격 알고리즘이란 단순히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기술자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방어막의 코드는 수많은 병사들의 붉은 피와 지휘관들의 절망적인 땀방울, 그리고 전장에서 겪은 수치스러운 실패의 기록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전리품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피를 흘려본 적이 없는 무기는 무자비한 진짜 전장의 진흙탕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남아야 하는지 그 생존의 본능을 결코 깨우칠 수 없습니다. 이란의 캄캄한 밤하늘에서 중국산 방공망이 그토록 허망하게 먹통이 되어버린 이유는 그 무기의 깊은 곳에 내장된 컴퓨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주한 진짜 전쟁의 압도적인 공포와 정보량 앞에서 말 그대로 혼절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평화의 시기가 역설적이게도 국가 안보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버린 이 뼈아픈 현실은
중국산 무기를 맹신했던 수많은 수입국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절망감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피냄새를 맡아본 적 없는 풋내기 소프트웨어가 서방의 노련한 전자전 파도에 휩쓸려 속수무책으로 장님이 되어버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를 진정으로 경악하게 만든 비극의 밑바닥은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습니다. 전파의 바다에서 길을 잃고 멈춰버린 이 연약한 두뇌의 문제를 넘어서 이 거대한 미사일과 레이더 포대들이 처음 세상에 나오게 된 물리적인 뼈대의 역사를 파헤쳐보면 우리는 훨씬 더 기괴하고 섬뜩한 진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실전 경험의 빈혈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뼈아픈 한계 뒤에는 애초에 결코 열어보지 말았어야 할 낡은 설계도와 그 속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덫이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전 경험의 빈혈이라는 소프트웨어의 뼈아픈 한계 뒤에는 애초에 결코 열어보지 말았어야 할 낡은 설계도와 그 속에 숨겨진 가장 어두운 덫이 조용히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하늘을 지키다 산산조각난 방공 미사일 체계의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 그 시작은 1990년대 러시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S-300이라는 유명한 방공 시스템을 수입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거대한 무기를 통째로 뜯어내어 부품을 분해하고 역설계하는 작업에 착수했죠. 그들은 낡고 투박한 러시아의 하드웨어 뼈대 위에 어떻게든 긁어모은 서방의 전자 부품들을 기형적으로 기워 붙였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이 무기를 가리켜 첨단 무기의 탈을 쓴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이라고 조롱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번지르르한 최신형 이름표를 달고 있지만 그 매끄러운 장갑판을 뜯어보면 20세기의 낡은 기술들이 간신히 숨을 헐떡이며 21세기의 전쟁을 감당하려 애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형적으로 짜깁기 된 구조가 현대전의 가장 참혹한 전파의 바다에서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았는지는 불보듯 뻔했습니다. 전장에서 적의 전투기를 찾기 위해 미사일 포대가 강력한 레이더 전파를 허공으로 쏘아 올리는 그 순간, 이 구식뼈대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냅니다. 방어막을 켜는 행위가 오히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횃불을 들고 여기를 타격해달라고 적에게 광고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서방의 영리한 대레이더 미사일들은 이 조잡한 전파의 궤적을 역추적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레이더 기지를 박살내버립니다. 적의 화살을 막기 위해 치켜든 방패가 도리어 자신의 심장 위치를 알려주는 가장 완벽한 관역으로 돌변해버리는 이 기막힌 모순. 이란과 베네수엘라, 그리고 파키스탄의 방공망이 교전 수칙조차 제대로 밟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도륙당한 기술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조잡한 하드웨어의 복제와 한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수입국들의 뼈를 시리게 만드는 가장 끔찍한 공포는 이 거대한 기계 덩어리 안에 숨겨진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존재 때문입니다. 현대의 방공망은 거대한 미사일이기 이전에 수만 줄의 코드로 이루어진 거대한 컴퓨터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무기를 판매한 국가의 정보법은 자국의 모든 기업이 국가의 정보 수집 요구에 무조건적으로 협조해야만 한다고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 수출된 그 수조 원짜리 레이더와 지휘 통제 서버 안에도 언제든 설계자의 본국으로 은밀하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은밀한 비밀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과거 수많은 국가기관에 납품되었던 감시 카메라와 통신 장비들에서 정체불명의 본국 서버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발견되었던 숱한 전적들이 이 끔찍한 의심을 점차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최고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이것은 그야말로 등골이 얼어붙는 재앙입니다. 천문학적인 국부를 쏟아부어 내 집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철문을 달았다고 안도했는데 정작 그 철문을 밖에서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마스터키는
무기를 팔아넘긴 강대국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니까요. 만약 유사시 중동의 복잡한 외교적 이해관계 속에서 수입국과 설계국의 입장이 충돌하기라도 한다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의 수도에서 누군가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자국의 방공망 전원을 영원히 꺼버릴 수도 있다는 치명적인 불안감. 가장 무서운 적은 지금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적국의 전투기가 아니라 바다 건너 타국의 서버실에 앉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언제든 방패를 거두어 버릴 수 있는 설계자,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자각이었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눈이 멀어버리는 기계적인 결함과 언제든 목줄이 쥐어질 수 있다는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종속. 이 두 가지 끔찍한 진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아랍의 부유한 국가들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당장 자국의 텅 빈 하늘을 메워줄 정치적으로 빚을 지지 않아도 되며 기술적으로 완벽하고 실전에서 스스로를 증명해낸 새로운 방패가 미치도록 절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온 중동이 뚫려버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던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의 순간, 아직 포연이 가시지도 않은 테헤란에서, 그리 멀지 않은 어느 사막의 밤하늘에서 전 세계의 군사 지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리는 믿기 힘든 기적이 섬광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의 밤하늘이 참혹한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린 지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6년 3월의 어느 날 밤, 중동의 긴장감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무기력하게 국가 수뇌부를 잃은 이란은 그 맹렬한 분노와 수치심을 만회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력이 건재함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주변국을 향한 대규모 보복 공격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표적은 다름 아닌 아라비아 반도의 가장 빛나는 경제 중심지,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이란 영토에서 발사된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자폭 드론들이 때를 지어 페르시아만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말 그대로 죽음을 실어 나르는 거대한 궤적들로 뒤덮였습니다. 사이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지는 두바이의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들과 화려한 인공섬, 그리고 밤하늘을 밝히던 거대한 대관람차 아인 두바이 아래에서 시민들은 숨을 죽인 채 다가오는 파멸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테헤란에서 벌어졌던 방공망의 끔찍한 실패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서 똑같이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도시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시야에 들어올 만큼 가까워진 그 찰나의 순간, 두바이 외곽의 모래사막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이질적인 굉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잃고 헤매는 먹통 레이더의 비명도, 발사관 안에서 썩어가는 고철 덩어리의 침묵도 아니었습니다. 어둠을 찢고 솟구쳐 오른 수십 줄기의 강렬한 섬광들이 거침없이 밤하늘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바이의 야경 위로 믿기 힘든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이란에서 날아오던 미사일과 드론들이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며 거대한 불꽃으로 산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정밀하게 조율된 오케스트라의 연주처럼 사막에서 쏘아 올려진 요격 미사일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가오는 위협들을 차례대로 지워버렸습니다. 죽음의 비가 내릴 줄 알았던 하늘은 어느새 눈부신 승리의 불꽃놀이로 변해 있었고, 공포에 떨던 거리에서는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이 극적인 밤, 두바이의 하늘을 지켜낸 굳건한 방패의 정체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아랍의 부호들을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낸 것은 천문학적인 가격과 기나긴 대기 시간을 요구하던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 철저하게 민낯을 드러내며 조롱거리로 전락한 무기들은 더더욱 아니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아시아의 동쪽 끝, 70년 동안 대규모 전면전을 치르지 않은 분단 국가,
대한민국에서 날아온 천궁2 시스템이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할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며 가성비 무기로만 여겨지던 한국의 방공망이 현대전에서 가장 복잡하고 끔찍한 다중 위협을 상대로 그야말로 완벽한 첫 실전 대비 무대를 치러낸 것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은 세계 군사학의 인식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파였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중동의 심장부를 지켜낸 구원자가 전통적인 군사 강대국이 아니라 동아시아의 반도국가였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 하나가 작동을 잘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이 독점해오던 하늘의 권력, 그 철옹성 같던 질서에 거대한 균열이 가고 새로운 지배자가 탄생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테헤란의 하늘이 거짓과 무능으로 타들어갈 때 두바이의 하늘은 한국산 무기가 뿜어내는 눈부신 섬광으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적인 충격은 얄궂게도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동이 트고 사막의 먼지가 가라앉은 아침, 지휘소의 모니터에 집계된 작전 결과 보고서는 전 세계 군사지휘부의 숨을 완전히 틔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두바이 지휘소의 대형 모니터에 간밤의 작전 결과 보고서가 띄워졌을 때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이란이 복수심에 불타 쏟아부은 수백 기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무인 드론대를 상대로 한국의 천궁2 포대가 기록한 종합 요격률은 무려 96%에 달했습니다. 특히 방어하기가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고도를 극단적으로 낮춰 지형지물 사이로 레이더망을 교란하며 파고드는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100%라는 경이로운 명중률을 달성했죠. 통제된 실험실이 아닌 실전이라는 지옥 같은 혼돈 속에서 다기종 복합 위협이 동시에 쏟아지는 상황에 이토록 비현실적인 숫자가 나온 것은 현대 방공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란에서 중국산 시스템이 0%의 요격률로 국가 수뇌부를 전멸시킨 지 불과 며칠 만에 불과 1600km 떨어진 같은 중동의 하늘 아래에서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운이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천궁2가 가진 압도적인 명중률의 비밀은 그 설계 철학의 근본부터 기존의 구형 무기들과 궤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발사 방식의 진화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존의 낡은 방공망들이 발사대 안에서 곧바로 화염을 내뿜으며 미사일을 쏘아 올리느라 다음 발사까지 엄청난 열과 연기를 감당해야 했던 반면 천궁2는 강력한 가스 압력을 이용해 요격 미사일을 일단 허공으로 높이 튕겨 올린 뒤 공중에서 자세를 잡고 로켓 모터를 점화하는 이른바 콜드런칭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법 같은 방식은 지상에 있는 발사대에 가해지는 열 손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수십 발의 요격 미사일을 기관총처럼 지체 없이 연속으로 쏟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공중에 뜬 상태에서 미사일 스스로 적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기술을 틀어 비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벌떼처럼 몰려오는 적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에 360도 전방위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천궁2의 요격 미사일은 표적 근처에서 파편을 흩뿌려 파편상으로 피해를 입히는 구식 방식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 적의 탄두에 직접 정면으로 충돌하여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직격 파괴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음속의 몇 배로 날아오는 총알을 또 다른 총알로 쏘아 맞추어 공중에서 소멸시켜 버리는 것과 같은 이 극단적인 정밀함. 이것은 상대방의 강력한 전자전 방해 전파를 이겨내고 표적의 숨통을 정확히 찾아 끊어버리는 한국 특유의 압도적인 반도체 탐색기 기술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한 정밀 타격의 예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글로벌 무기 시장에는 도저히 깰 수 없는 하나의 절대적인 공식이 존재했습니다.
확실한 하늘의 평화를 원한다면 미국의 패트리어트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고도 수년을 얌전히 기다려야 하며, 만약 그럴 돈과 시간이 없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저렴한 무기를 사서 언제 뚫릴지 모르는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한국산 무기는 가격이 서방 최고급 무기의 3분의 1 수준이면서도 적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요격의 핵심 성능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강대국의 방패에도 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핏빛 아라비아 사막의 밤하늘에서 스스로 증명해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들처럼 그저 제3세계에 팔아먹기 위해 단가를 낮추고 구식 기술을 재활용한 하위 호환의 가성비 무기를 만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발달한 자국의 제조업, 생태계와 첨단 정보통신 산업의 뼈대를 총동원하여 가장 지능적이고 가장 치명적이며 가장 합리적인 가격의 방패를 새로 창조해낸 것입니다. 오직 비싸고 강대국이 만든 무기만이 국가를 지킬 수 있다는 오래된 군사학의 미신이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지상에서 가장 가까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아랍의 부호들이 다음날 날이 밝기가 무섭게 보여준 행동은 시대의 권력이 어떻게 동쪽으로 이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노골적이고 숨가쁜 증거가 되었습니다. 기적 같았던 두바이의 밤이 지나고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랍에미리트 수뇌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급하고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이메일이나 외교 문서로 무기 추가 주문을 타진하는 한가한 절차를 생략해버렸습니다. 대신 그들의 거대한 공군 주력 수송기인 C-17편대를 아시아의 동쪽 끝 대한민국 대구 공군 기지로 긴급히 날려보냈습니다. 지난밤 쏟아지는 이란의 다기종 복합 미사일비를 완벽하게 막아내느라 60발 가까운 요격 미사일을 소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실전에서 그 방어막이 얼마나 완벽한지 두 눈으로 확인한 이상, 단 하루라도 빨리 비어버린 탄창을 다시 꽉 채워 넣어야만 두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전의 승패를 가르는 아주 기막힌 진실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의 미사일보다 더 빨리 날아가 격추하는 기계적인 성능만큼이나 비어버린 발사대를 얼마나 빨리 새로운 미사일로 다시 채워 넣을 수 있는가 하는 방위 산업의 생산 속도 역시 치명적인 전략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아랍에미리트가 천공2 대신 미국의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쏘아 올렸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은 텅 빈 발사대를 끌어안고 무려 4년에서 6년이라는 아득한 시간을 두려움에 떨며 기다려야만 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패트리어트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있어 미국의 생산 라인이 이미 극단적인 병목 현상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제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불과 9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믿기 힘든 짧은 기간 안에 새로운 요격 미사일을 찍어내어 사막으로 실어 나를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성능의 무기라도 적의 미사일이 날아오는 지금 당장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카탈로그 속의 헛된 환상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무기의 압도적인 질뿐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가장 무서운 무기마저 완벽하게 통제해낸 것입니다. 이 숨막히는 실전 결과와 경이로운 납품 속도는 콧대 높은 중동의 권력자들을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4조 원이 넘는 거액을 들여 천궁2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이웃한 거함 사우디아라비아가 4조 2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계약서에 주저없이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부품 공급이 끊겨 깡통이 되어가는 러시아제 방공망을 쳐다보며 발만 구르던 이라크마저 3조 7천억 원을 들고 다급하게 한국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단일 무기 체계 하나로 중동 3개 국가에서만 무려
12조 원이 넘는 경이로운 수출 역사를 단숨에 써내려간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넘쳐나도 당장 생명과 직결되는 튼튼한 방패를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던 아랍의 부호들에게 한국은 완벽한 기술력과 빠른 배송을 겸비한 유일무이한 구원자였습니다. 그 반대편 무기시장의 풍경은 그야말로 핏빛이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처절한 실패와 한국산 방패의 눈부신 성공을 동시에 목격한 수많은 국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과 무기 도입을 저울질하던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조용히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심지어 중국 무기의 가장 든든한 단골 손님이었던 파키스탄조차 자국에 배치된 HQ 구비포대를 서둘러 폐기하고 서방 규격의 시스템으로 갈아타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했으니 그 걷잡을 수 없는 불신과 공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거대한 자본과 과장된 컴퓨터, 그래픽 영상으로 팽창해오던 붉은 용의 허상이 아라비아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방공망을 수출한다는 것은 단순히 비싼 철덩어리를 넘기고 달러를 받아오는 일회성 상업 거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향후 30년 동안 무기의 정비와 부품 교체, 그리고 군사훈련을 명목으로 두 국가의 안보가 하나의 핏줄로 단단히 묶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하늘의 운명을 온전히 내어주는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동맹의 서약인 셈입니다. 텅 비어버린 중동의 하늘. 그 막대한 군사적 공백을 이제 오롯이 한국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화려한 무기 판매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동의 복잡한 모래판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지형도를 그려내는 거대한 권력 질서의 재편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룩한 경이로운 성취에 찬사를 보내고 중동의 부호들이 천공투를 들이기 위해 천문학적인 달러를 싸들고 대구 공군 기지로 몰려드는 이 눈부신 영광의 이면에는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아주 서늘하고 역설적인 진실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라비아 사막의 밤하늘은 한국산 요격 미사일이 만들어낸 완벽한 방어막 아래서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한 잠에 빠져들고 있지만 정작 그 무적의 방패를 벼려낸 대장장이의 집, 즉 한반도의 하늘은 과연 그만큼 안전한가 하는 잔인한 질문입니다. 수출의 화려한 성과에 가려진 채 대한민국의 방공망 현실은 꽤나 당혹스러운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방위산업체들은 공장을 밤낮 없이 가동하며 쏟아지는 해외의 주문량을 소화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요격 미사일을 찍어내어 사막으로 실어 나르는 그 경이로운 생산 능력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그러나 정작 이 무기를 최초로 기획하고 개발을 의뢰했던 한국 공군 내부에서는 짙은 한숨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다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정작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수도권과 핵심 군사시설을 방어해야 할 천궁 투포대의 실전 배치 수량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팔아치울 무기는 거침없이 생산되어 비행기에 실리는데 정작 우리 자신의 머리 위를 촘촘하게 덮어줄 방패를 구매할 국방 예산의 배정은 끝없는 우선순위 싸움과 관료주의적 절차에 밀려 지지부진한 발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훌륭한 갑옷을 만들어 이웃나라의 귀족들에게 비싼 값에 팔아치우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대장장이가 정작 자신과 가족들은 얇고 낡은 가죽옷 하나만 걸친 채 언제 산에서 내려올지 모르는 굶주린 늑대떼를 두려워하며 불안한 밤을 지새우는 꼴과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무기를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우리 군의 작전 환경에 충분한 숫자로 배치되어 빈틈없는 그물망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저 수출용 카탈로그에 인쇄된 자랑스러운 상품 번호에 불과할 뿐
진정한 국가 안보의 버팀목이 될 수 없습니다. 중동의 국가들이 단 한 번의 공습에 나라의 지도부가 통째로 증발하는 참사를 목격하고 수조 원의 국부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만든 세계 최고의 방패를 곁에 두고도 예산과 행정의 핑계 속에서 여전히 불안한 하늘을 이고 사는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헤란의 끔찍한 비극이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교훈은 거짓된 카탈로그의 스펙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적의 미사일은 결코 우리가 예산을 넉넉히 확보하고 필요한 포대를 모두 배치할 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냉혹한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란의 수뇌부 역시 자신들의 낡고 짜깁기 된 방공망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미루었고 그 안일함의 대가는 국가 지도부의 전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핏빛 재앙이었습니다. 첨단 방패를 만들어내는 눈부신 기술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방패를 적재적소에 충분히 배치하여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실체적 위협에 대비하는 국가의 결단력과 속도입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영리한 요격 미사일이라도 텅 빈 발사대 위에서는 한낱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바이의 밤하늘을 통해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 너머에서는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과 다탄두 섞어 쏘기 전술을 끊임없이 다듬으며 한반도의 방어망을 무력화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완벽하게 지켜낸 우리의 자랑스러운 천궁2가 정작 서울의 하늘이 불타오르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숫자가 모자라 침묵해야 한다면 그보다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비극은 군사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무기 수출 강국이라는 달콤하고 화려한 찬사에 취해 정작 안방의 빗장을 허술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장 뼈아픈 자성을 해야 할 시점입니다. 화려한 수출탑의 그림자 뒤에 숨겨진 이 서늘한 대장장이의 모순은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 우리에게 매우 근본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자의 영광을 넘어 과연 스스로를 지키는 자의 자격을 온전히 갖추었는가 하는 그 무겁고도 차가운 질문 말입니다. 테헤란의 하늘이 붉은 화염으로 물들고 곧이어 두바이의 밤하늘이 요격 미사일의 푸른 섬광으로 빛났던 2026년 봄의 강렬한 기억은 이제 단순한 국지전의 기록을 넘어 세계 군사학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역사적인 분기점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카탈로그에 적힌 화려한 재원과 과장된 그래픽 영상으로 팽창해오던 붉은 용의 거짓된 평화는 잔혹하고 무자비한 실전의 시험대 위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거대한 공포의 빈자리를 채운 것은 가장 치열한 제조업의 기반 위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치명적인 정밀함을 갈고 닦아온 대한민국의 방패였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은 단순히 어떤 나라의 무기가 더 우수한가를 가리는 기술적인 승패를 넘어섭니다. 이것은 강대국들이 독점해오던 견고한 권력의 카르텔이 깨어지고 실질적인 생존 능력을 증명한 새로운 세력이 세계 지정학의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서사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해 아주 냉정하고 뼈아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무기와 방패의 역사는 결코 특정한 시점에 도달하여 멈추는 한 장의 완성된 사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전이라는 끔찍한 생태계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히 뚫리지 않는 완벽한 방패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계 최고의 요격률을 자랑하며 중동의 하늘을 평정한 천궁2의 압도적인 알고리즘 역시 내일이면 적이 새롭게 들고 나온 기상천외한 전자전 전술과 기만 교란 전파에 의해 언제든 낡고 쓸모없는 코드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은 끝을 알 수 없는 무한한 진화의 쳇바퀴 속에서 쉼없이 굴러가는 잔인한 마라톤입니다. 중국산 방공망이 3번의 대륙에서 연이어 처참하게 실패한 진짜 이유는 기계적인 결함이나
부품의 하자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낡은 성취에 취해 스스로 만들어낸 허상에 갇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진화를 멈춰버린 그들, 내면의 끔찍한 교만함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진정한 국가의 안보와 권력은 두꺼운 장갑판의 두께나 종이 위에 인쇄된 요격률 100%라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가오는 실체적인 위협을 가장 먼저 꿰뚫어보고 어제까지 굳게 믿어왔던 낡은 교리와 전술을 언제든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던져버릴 수 있는 차가운 이성과 유연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세계 무기 시장을 제패하고 수십조 원의 천문학적인 달러를 벌어들이는 그 찰나의 승리감에 도취되어 정작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자신의 하늘을 지킬 방어망을 두껍게 짜는 일에 예산과 핑계를 대며 소홀히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이란의 수뇌부가 낡고 맹인 같은 방어망 아래서 안일한 회의를 이어가다 전멸했던 그 교만함의 함정에 우리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세계 최고급 철갑으로 덮어주면서 정작 비가 새는 우리 집 지붕을 수리할 돈을 아끼는 기막힌 모순 속에서는 그 어떤 찬란한 방산 수출의 금자탑도 결국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동의 거친 모래바람 위로 깊은 어둠이 내리는 지금 이 순간, 억만장자들의 도시 두바이는 우리가 정성스럽게 깎고 조립해 수출한 정밀한 레이더망과 요격 미사일 아래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단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산 무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완벽한 구원자이자 절대적인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 고요하고 짙은 밤, 우리는 스스로의 심장을 향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출의 기쁨을 알리는 화려한 샴페인 축배가 끝난 뒤 텅 빈 국방 예산의 지갑과 복잡하고 느릿느릿한 서류 결제의 미로 속에서 망설이는 동안에도 적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휴전선 너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진화하며 서울의 심장부를 정조준하고 있는 저 차가운 화살촉들 앞에서도 우리는 진정 두 다리를 뻗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수천 킬로미터 밖 열사의 땅에서 타국의 하늘을 완벽하게 평정한 우리의 저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방패는 과연 역사상 가장 결정적이고 절망적인 순간이 닥쳐왔을 때 우리 자신의 캄캄한 밤하늘을 온전히 지배하며 우리의 목숨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국가의 생존을 걸고 벌이는 진짜 잔혹한 전쟁은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수출의 화려한 영광이 끝난 바로 그 적막한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수삼을 올리고 우리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